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김보건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직접 겨눴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가 한국을 향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직접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3달 만에 뒤집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뒤집고 사실상 구결을 호소해 여권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폭풍 전야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과 친명계 의원들은 부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탄 꼬리표를 떼기 위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민주당 내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총체적 난망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장 인준이 35년 만에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법원이 막았다. 이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계곡살인 무기징역. 이른바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잠시 뒤에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전인데 민주당은 마지막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친명계 내부적으로는 이탈표가 최소 15표에서 30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이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서요.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상컨대 지금 의총에서는 친명계의 마지막 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오늘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례적으로 러시아에 직접 경고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취임 후 지금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인데요. 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약 한 11분간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5분 정도 더 길어진 16분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인 점을 알리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또 디지털 격차 등 이 글로벌 격차에 대해 각각 대한민국의 기업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사전에 이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취재해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긴 했는데 제 예상보다 좀 수위가 더 높았어요. 특히 러시아를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을 해서 이 세계 평화 최종 수호자여야 할 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서 되려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는 그런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안보리 개혁 필요성의 배경으로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거라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게 지난해 있었던 첫 연설보다도 안보 메시지를 더 강조한 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내 각국 대표부의 반응도 좀 제각각이라서 이게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이 북한 대표부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요. 러시아 대표부는 윤 대통령이 이 러시아를 향해서 좀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을 때도 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대표부는 이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을 하면서 발언 내내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이 군사 협력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실효적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와 군사적인 압박, 원천적 차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이 순서대로 주로 지칭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순서를 바꿔서 지칭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연설문 원고에 러북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은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러시아와 북한 이 나라를 언급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국과 얼마나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 기준이라고 밝히면서 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딱 정해놓은 순서나 원칙은 없지만 현 상황에서 이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기 때문에 북한이 뒷자리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 회담에서 군사 협력이 논의된 그 정황에 대해 정부로서도 이번 회담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부산 엑스포 유치 세일즈 기회로도 삼고 있는데요. 연설문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부산을 소개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은 70년 전에 이 부산 공산 세력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이 한반도 대부분이 좀 점령을 당했을 때 부산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부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를 함으로써 도움을 돌려주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 엑스포가 될 거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라면서 그 연장선 상에서 세계 시민이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 플랫폼을 제공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해봤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유엔 무대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날 다른 일정을 안 잡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앞뒤로 30분씩마다 정상회담을 빼곡하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이틀 만에 17개국의 정상급 인사를 직접 만나서 엑스포 유치 외교를 펼친 데 이어서요. 사흘째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전후로 11개국 정상들과 30분 단위의 회담 일정을 잡는 등 막판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스위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또 헝가리, 이스라엘, 그리스, 태국 등 총 11개국과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장 벽에는 부산 이즈 레디, 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는 등 열의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동안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등 전 세계 이 대륙별 국가 28개국을요, 소위 저인망식으로 훑어가면서 맞춤형 협력 방안과 함께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네. 특히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죠.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영향력이 큰 아프리카와 이 남미 국가들과도 이 회담을 챙긴 이유. 이거는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나라들도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을 집중 공략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당초 전망대로 이 40개 국가들과 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요.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한 번에 접촉하는 셈입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총 58개국과 또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환담 횟수도 그동안 34차례에 이릅니다.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약 40개국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9월 한 달 동안 6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일각에서 나오는 양자회담 기네스북 등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 외교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한 달간 6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한 정상은 지난 100년간 외교사에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환담을 나눴던데 열흘 만에 만난 거라는데 굉장히 자주 만나는 느낌이에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젯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를 한 리셉션에 참석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번 만난 데 이어서 열흘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이 두 정상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에 좀 베트남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G20이 열린 인도를 떠나면서 이 베트남 순방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언급을 했고요. 이번 유엔 총회 리셉션에서 그 결과를 윤 대통령과 공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특히 보수 정권에서 북한을 직접 비판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만 러시아를 이렇게 콕 집어서 비판한 거는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교에서는 흔히 모호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우리가 수교를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콕 찍어서 비판하는 것이 혹시 역풍이나 아니면 보복을 부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가장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확실시된다 이런 정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해지는 이런 현상을 아마 느꼈을 것으로 보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의 안보리에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워낙 많이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번 그 연설에서 좀 화제가 된다. 정치권에서 좀 소비가 되는 문제가 바로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순서를 북러라고 하지 않고 러북이라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먼저 말하고 북한, 러시아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서는 러북,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무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로 삼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 북한과 러시아의 그 호칭의 순서를 바꾼 것이
사실 뭐 국제 무대 외교용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국내용이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이념이고 특히 뭐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가 관련해서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보수 결집도 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순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좀 국내적으로 봤을 때 좀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본인이 안보 이런 부분 특히 그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 이런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그 자유와 연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연대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따지면 물론 그 북한은 우리의 뭐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보시면 북한도 최근에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남한과 북한은 다른 나라다. 같은 나라 그 한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그 전 세계에 천명하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연대를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남북 간에 지금 뭐 별다른 그 채널의 소통이 없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는 우리가 수교도 했고 뭐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와 연대의 수준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 뒤로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한중일로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그 나라들의 호칭 순서도 바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주실 것으로 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부터요.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표 그 체포안 표결이 진행될 국회 본회의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요 조금 전부터 이 의원총회를 열고서 이 막판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사실 그 표결 하루 전인 어제도 의원총회를 열면서 좀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제 이 의총에 대해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요. 부결 의견이 많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지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거의 대부분 부결이 많았고 부결 중에서도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문재인이 많지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그 가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최종 표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의총을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오늘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투표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또 어제 의총에서는요,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한테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의원들한테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크게 부당하다, 이 점을 크게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비회기 기간에 좀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회기 기간 청구를 강행을 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행위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체포한 부결이 적절하다라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고요. 예. 이후에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최고위 논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터져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지구인이 단결투쟁해야 하듯이 야당 파괴 공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 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당대표조차 못 지키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친명계는 정말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불과 몇 표 차이로 이제 가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 또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의원들을 타겟으로 해서 막판 설득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은요, 자칫하면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체포동의안은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와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요. 가결 정족수가 148명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가결 투표 가능성이 큰 의원들을 120명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에 이 대표의 체포안은 가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2월 가까스로 부결된 이 대표의 첫 체포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30명 넘게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숫자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28명만 더 넘게 투표를 찬성하면은 가결될 수 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중랑구까지 찾아갔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이 녹색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박 원내대표는요,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또 건강은 괜찮은지라고 묻는 등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두 사람의 대화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당연히 체포안 표결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오전에요,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오늘 체포안 표결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 돌았었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원내대표가 만류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민주당 당대표실 측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도 있다. 아직은 미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국회 본회의의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관심이 쏠렸었고요. 이 대표가 체포안 표결에 앞서서 이 신상 발언에도 나설지가 주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민주당 공보국에서 이 대표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신상 발언이나 메시지도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체포안 표결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박 원내대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볼 때 표결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했고요. 당론으로 체포안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아니, 대표님이 힘드시죠. 저야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좀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네. 다 지지자들이나 또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변하는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하루속히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확답은 하지 않았고요. 참여하실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자체는 뭐 나누질 않았고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누워 계시는 거니까요. 지금 앉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론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자, 이재명 대표의 이 표결 참여 여부가 중요했던 게 아까 이태희 기자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해지려면 지금 28명 이탈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 표가 가결에 필요한 표가 한 표 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대표의 참석 여부가 중요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요 공개적으로 자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체포안을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저께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표는 그 SNS를 통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그리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이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2번이나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때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성남FC와 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걸 깨졌죠. 그리고 불과 석 달 전에 국회에서 보시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저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이번에 또 뒤집은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었고요. 그보다 앞서서 지난해에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필요가 없다. 죄가 없는데 방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당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런 글을 올린 거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찬성을 밝히면 그냥 당의 하나로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못하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견이 있어서 그건 명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밝혀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직접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대표께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성격도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즉각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단식이 결국은 방탄용 꼼수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체포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 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석 달 만에 어기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주실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원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요,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함으로써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가결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요, 본인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짝 쫄았다, 증거가 없다면서 판사 앞에 왜 못 가느냐, 구질구질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면 구속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를 강하게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아니 대표가 나서서 가결시켜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검찰의 수사 그 판사 앞에 가서 벗어야지 누구한테 어떻게 벗습니까? 근데 왜 못 갑니까? 증거 하나도 없다는데 왜 판사님 앞에 거는 걸 겁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내세울 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안 다르죠. 그다음에 6월에 국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 앞에서 온 국민 앞에서 내려놓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같은 검찰이잖아요. 뭐가 사정이 달라졌나요? 자,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비명계가 이제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요청 글을 올린 건 기가 막힌 일이다, 뻔뻔하고 후한무치의 극치다, 한가닥 양심도 없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1야당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어버리면 이 당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방탄 단식을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 보면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뿐이 없었는데요. 제1야당 대표가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버리니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뿐이 없는 거 아닌가. 체포 동의안 자체가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혹시 표결이 예상되는 의원들을 색출해가지고 거기를 겁박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탄단식이라고 하는 거를 자임하는 꼴이 돼버렸죠. 자, 들으신 대로 그동안 비명계에서는요, 이 대표의 체포안을 가결시켜야 하지만 당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해왔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한 게 되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네, 실제로 비명계 서른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안을 이번에도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은 방탄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탄, 내로남불, 도덕성, 또 팬덤 이런 거밖에 사당화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요번에 만약에 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아무런 어떤 약속을 해봐야 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대표의 체포안 표결 결과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은 상당 기간 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결이 되면은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서 내년 총선에서 큰 악재가 될 거고, 반대로 가결이 되면 친명계와 대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들으신 대로 이탈표 색출 작업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또 이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도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 타격은 불가피하고 또 민주당 역시 리더십 공백으로 이 총선 등의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한다면 오히려 이 민주당이 이제 줄곧 주장해온 검찰 독재라는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대표 1인 체제가 공고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도 가결을 주장한 이 비명계 색출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내 갈등은 좀 불가피해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대표 체포안이 부결됐을 경우를 보자면 민주당 당연히 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이 대표의 단식 그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부결에 동조하지 않았던 비명계 등의 반발이 더 커지면서 역시 당내 갈등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등 이 사법 리스크가 또 장기화될 가능성 이것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잠시 뒤면 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뭐 전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결될 걸로 보십니까? 부결될 걸로 보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현역 의원들을 바라보는 게 친명, 비명, 뭐 중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을 뭐 민주화 운동한다는 무슨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부결 인증샷을 엊그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등록한 사람이 현재 뭐 오전 11시 현재 106명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 숫자가 한 6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60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와중에도 사실은 본인 특보를 임명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비공개리에. 근데 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다음에 수도권 또 상당수의 친명 원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가서 지금 내년 총선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겹쳐요. 그러나 그게 이제 최대로는 60명 가까이 되고 뭐 아마 최소한으로 보면 아까 뭐 이제 친명계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될 거예요. 30명. 30명. 네. 그런데 그 정도 사이에서 아마 저는 찬성표가 꽤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28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둘 중에 어느 쪽이냐 하면 오히려 가결 쪽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자, 어떻게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에 몇 표 차이로 이게 결과가 갈릴 것 같다는 전망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투표 결과야 또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어쨌든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부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특히 이제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의 결기를 보고 또 나름대로 마음이 동요가 됐다라는 의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부결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는 분위기에서 또 대표가 공식적으로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결과는 부결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결이 과연 이제 당에서 생각하는 압도적인 부결일 것이냐 또는 지난 2월처럼 가까스로 부결이 될 것이냐 이 정도만 차이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방탄 정당이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당에서 겸허히 수용하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국민들께 설득해 나갈지 이런 게 과제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낸 이게 부결 호소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지금 변호사님은 전망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의원들의 내심을 뭐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래 가결을 하시려고 결심을 하셨던 비명계 의원들이 계신다면 그 메시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 대세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부결인지 가결인지를 고민하시던 의원들이 대표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표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옴으로써 오히려 저는 부결 쪽으로 결집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선거나 투표에는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위 조금 어중간한 위치, 또 비명인지 친명인지 좀
대파색이 옅으신 분들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내려오면 내 공천이 힘들다. 이런 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요. 지금 어중간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어중간하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저는 그 사람들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고 봐요. 다만 외부로 그걸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관심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자기 그 배지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더 관심이 커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은 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내년에 자기가 그 다시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방탄을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냐. 이 가운데 저는 결정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어찌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그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하게 당을 위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여기서 정리해야만 내년에 민주당이 더 지금보다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뭐 다 대부분 다 결심을 했고요. 뭐 어중간하지 않다. 그런데 다만 그걸 이제 자꾸 예측을 제가 뭐 분명하게 못하는 이유는 워낙 그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이사당 안모습을 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국회 밖 상황도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친명계 원외 조직에서는요, 10만 당원 동원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좀 취재가 되고 있나요? 집회 인원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을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까지 나온 이 친명계 원외 모임이죠. 예.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국회 앞 집회를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원 등 이 대표 이제 지지자들은요 오늘 오전부터 좀 속속 국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다만 그 12시 이전까지 집회 인원이 10,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대략 600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요. 예. 일단 이 참석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런 이제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또 뭐 부결하라, 대표님 뭐 사랑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자들도 이 맞대응 성격의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국회 앞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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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의 일부 외곽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국회에는 1문부터 7문까지 총 7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중 본청 뒤편에 있는 4문과 5문을 상황 종료 시까지 닫아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출입 시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 확인 요청을 받을 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국회 도서관의 출입문도 닫았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집회가 좀 강경한 성격을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40개 중대 2,800명의 인력을 동원하면서 대비에 나섰고요. 경찰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 좀 집중 관리를 하면서 차로를 막는 등 그런 통상적인 집회 대응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국회 앞에 집회 동향이 좀 보고가 올라와서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회 앞에 약 3,70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30분 전쯤에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충돌을 해서 경찰이 지금 분리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표결을 앞두고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 부결 인증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결하겠다고 얘기를 한 의원이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12시 반 기준으로 해서 108명 의원들의 실명 사진이 그 부결 지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은 그 민주당 소속이 168명, 이게 이제 그 168명 의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108명이면은 한 60% 정도 되는 이제 그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셈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뭐 가결이나 부결이냐 이런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에 꼭 부결시키겠다, 걱정 말라 등의 이제 답변을 보낸 그런 내역들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트에는요, 부결을 외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뭐 검증 사진, 이름, 지역을 기술하여 메일로 전달 바란다 이런 이제 운영자의 공지가 있었고, 또 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쓴 문구죠. 그 문구, 그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추려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총선에서 살생부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미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체포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끝까지 색출해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의 이러한 색출 작업이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색이었던 한 수도권 의원은 동아일보에 이 대표가 이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와 응원글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이 명단을 기초로 공천 칼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왜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다고 해서 공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요. 찬성 의원 색출을 예고한 친명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라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멍청한 것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풍이죠. 지가 뭘로 색출을 해.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멍청한 것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예. 국민의힘은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조금 전 1시부터는요, 의총을 열고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죠. 앞서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윤지혁 원내대표가 한 사람도 빠져서 안 된다. 이 의원 출신 장관회의까지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총에서는 가결을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은 자율투표에 맡길지 등 이 세부 방안 등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양수 원내 수석부 대표는요, 당론으로 하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든 표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이 대표가 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뭐 당론으로 하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든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결할 것이다. 예,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희 당 의원들은 한 100%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차피 꽃놀이패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동의를 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결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유리할 것이다. 부결되는 게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계속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는 기반이 아주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가결이 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라도 되는 날이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죠. 그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될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이게 부결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도록 하는 게 치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꽃놀이패다라고 말하면 국민의힘보다는 사실 검찰의 꽃놀이패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회기 중에 영장을 친 게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이고 또 의심인 것이고요. 예. 사실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했다면 사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영장 청구가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결이 된다면요. 이 대표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저희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은 영장만 보면은 발부가 될 걸로 확신을 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그간 이 대표 측이 내놓은 입장에 대한 반박이 아주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142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 중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이 항목에만 6쪽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밝힌 변소 내용을 총 1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이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반박 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 우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4가지 변소 내용을 반박했는데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과의 특수관계를 부인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김인섭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인섭은 이 대표와 유착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김인섭이 2015년 구속됐을 때도 측근을 통해 수차례 특별 면회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은요, 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두고서는 용도 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국토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게 허위 주장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은 당시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을 한다 이렇게도 적었거든요. 오히려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을 당한 이 대표가 담당 공무원들을 접촉을 해서 국토부 협박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 이렇게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검찰은 진술 증거가 유일하다는 이 이재명 대표 주장을 의식한 듯 이 객관적 물증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북 사업 현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17차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대표가 북한 측과 이 합의서 그리고 이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계획서 등의 그런 관련 문건에 직접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모른다는 그 이 대표 주장을 그것과 달리 네. 이 대표에게 올라간 이 출장 보고서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또 이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명확하다.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을 하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운명을 베팅한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도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측근 챙기기 그리고 대선용 치적 쌓기로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는데요. 예.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급등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고 대북 사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검찰은 결국 이런 이 대표의 모든 혐의를 합치면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선고돼야 한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대한 범죄로 판단을 한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140페이지가 넘는 검찰의 상세한 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검찰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검찰이 피의자의 변소 내용을 영장 청구 단계에서 상세히 적어
나왔다라는 건 이 싸움의 논리를 미리 공개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이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하든 대비를 할 수 있음을 강조를 한 거란 해석인데요. 실제로 지난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 측 변소 내용에 대한 검찰의 반박 항목이 1페이지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영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범죄 사실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또 설명을 하러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증거 또 증언을 밝힐지 또 발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일단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언의 순서는 주요 혐의, 증거 관계, 그리고 체포동의 필요성 순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그간 이제 한 장관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전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하면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다, 후불제, 할부제, 뇌물 등의 표현을 사용했었고요.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밝히기도 했었죠. 지난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1분을 남기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끝내고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의원총회가 1시간 정도, 1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의원총회장으로,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아까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그런 핑계를 댔잖아요. 예. 저는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방탄을 위해서 그 자기들의 마음을 정해놨을 거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고 지난 2월에 한 번의 경험이 또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은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 해놓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지난 그 과거 그 체포동의안 설명 때와 마찬가지로 뭐 자극적 표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는 오로지 자기가 어떤 표를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쪽에만 그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좀
웃음을 띠는 미소를 띠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렇게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 자, 의원들이 이제 어떤 의총 결과가 어떤지는 브리핑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혹시나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의 오늘 또 설명이 또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예전 장관들의 발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거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자극받으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표결은 진짜 말 그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야당 당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그런 가름길에 서 있는 거고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결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나름대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 자체가 그 결심 자체를 바꿀 만큼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발언 자체를 가지고 또 문제 삼는 의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저 표정이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로 모아졌기 때문인지 잠시 뒤면 표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는요,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처리가 됩니다. 이게 먼저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전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맞불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헬로윈 참사 그리고 잼버리 파행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결의를 했고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날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그런 꼼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었고요. 한 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명분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내각 송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단식이 명분이 없다고 우리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식과 관련된 출구 전략이라는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합니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희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DJ 정부 이한동 국무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김황식 국무총리 등 총리 해임 건의안이 모두 9번 발의된 바 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헌법이 정한 해임 건의안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의석수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결을 시킨다면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첫 해임 건의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이 해임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표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항의하는 뜻에서 표결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을 하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관련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매일 방송을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무슨 잘못했는지 좀 말해달라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이 해임 건의안 결의도 결국에는 그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오래 하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냐,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껴서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리할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가
더 잘했나라고 하는 평가는 내년 4월 총선 때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통치 이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내년 총선 끝 지금은 거기도 공천 때문에 그냥 의원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년 총선 끝나면 레임덕 시작됩니다. 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거를 왜 하느냐. 이번 해임 건의안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법안은 이 대통령이 좀 수용을 하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또 명시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었죠. 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해도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29일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다음 날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공지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별도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당시에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 장관 때처럼 별도 입장도 내지 않고 당분간 무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압박을 국정 발목 잡기로 일축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에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자, 근데 한덕수 총리는 뭐 이 해임 건의안에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총리실에 따르면요. 한 총리가 아시안게임의 정부 대표로 토요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방문을 하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는 장미랑 문체부 이차관과 함께 항저우를 방문해서 이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또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총리가 가는 것을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총리는 앞서 민주당의 이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니까 국회 절차를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었는데요.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총리님 해임 건의안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건 뭐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내각 총사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좀 논란이 됐던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은 상정이 안 된 모양이에요. 일단 양당 간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총리 해임 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검사 탄핵 소추안입니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말씀하신 대로 양당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뜻을 받드는 일이라면서 통과를 다짐했지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무슨 시장에서 물건떨이 하듯이 쟁점 법안을 밀어넣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등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경우 표결에 붙여지게 됐는데요.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4개를 다 올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요. 최대한 노조법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방송법도 그게 3개가 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라도 일단은 빨리 처리를 해야 같은 취지의 다른 법도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본적인 기조는 노조법과 방송 3법을 모두 본회의에 올린다라고 하는 게 방침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떨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 쟁점 법안을 이 와중에 밀어넣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회의 상정되는 법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노조법과 방송법은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교원법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감 대상기관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이어서 6번째로 총리 해임 건의안, 7번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7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패널분들께 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돼도 아까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소용하지 않으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실은 제적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진해서 뭐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럴 경우라도 이거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히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라는 워낙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별다른 그 언론에서도 의미 없다 이런 정도로 다루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국회가 할 수 있는 그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는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 권한입니다. 근데 그 권한 자체가 또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건 그 권한 자체의 한계인 것이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 그리고 책임을 묻는 의미로 이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비록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